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한한령 해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판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시작됩니다. 미국의 체포작전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과 민간인 등 80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13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강선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MBN에 출연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처럼 앞으로도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께 소명하고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동포 간담회였죠. 여기서 이 대통령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이정표가 바로 오늘 열릴 한중 정상회담인데요. 일단 중국에서 예전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인사가 공항 영접을 나온 만큼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베이징에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밖으로 나와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김혜경 여사와 트랩에서 내려와 영접 나온 장관급 이너진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과 악수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차관보급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수석 차관급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격이 높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고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입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심으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는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쟁점은 한한령 완화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등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기후 분야 등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 10여 건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상 간 공동성명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 더 알아보죠. 정치부 노하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노 기자, 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의 장관급 인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인허진 과학기술부장이 직접 공항으로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는데요. 장관급 인사가 직접 마중을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중국은 해외 정상 방문 시 공항에 영접 나온 인사의 직겁을 통해 상대국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에는 수석 차관급인 장예수의 상무부 부장이 영접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차관보급인 쿵시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허페이 외교부 부장조리가 각각 영접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인허진 부장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했고 다이빙 대사 부부와도 인사했는데요.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중국 의장대를 도열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예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온 건 한국이 한중 관계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춘절이 있는 1월에 정상외교 일정을 드물게 진행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다는 점도 한중 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이 현 정부의 대중 스탠스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선 중국은 2달여 만에 다시 이루어질 회담을 통해 미국 양국 사이에서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이미 미국에 상당히 경도돼 있는 만큼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자국 입장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한령일 텐데 이 한한령 말고 오늘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회담에서는 민생 경제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의 뜻을 함께한 만큼 양국의 우호 정서를 더 높이기 위한 시간도 가질 텐데요. 특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등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한령이나 서해 구조물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명확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 중국은 아무래도 중일 관계에서 중국 편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생과 평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미세먼지 걱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이것도 다 의도가 있는 발언이겠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졌다면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냐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중국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하린 기자였습니다. 이틀 전 새벽 미국의 공습으로 본인의 침실에서 전격 체포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곧바로 미국으로 압송돼 현재 뉴욕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2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그의 체포 사유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 뒤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Good night. Happy New Year. 체포 이틀이 지나는 현지 시각 5일 낮 12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2시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뉴욕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지난 2020년 3월 마두로 대통령이 현직 국가 정상으로서 이례적으로 기소된 지 6년 만입니다. 미 법무부가 밝힌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혐의는 마약 테러 및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등입니다. 일명 마약 테러리즘의 수장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20여 년간 미국에 수천 톤의 코카인을 유통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마약 혐의를 받던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은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돼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작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It wasn't necessary because this was not an invasion. We didn't occupy a country. This was an arrest operation.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미군의 이번 공습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과 민간인을 포함해 80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야권의 지도자 마차도는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군의 총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국가방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력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의 공습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반면 체포작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자유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Llegó la hora de que la soberanía popular y la soberanía nacional rijan en nuestro país. 갑작스런 미국의 공습과 대통령 체포에 수도 카라카스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심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며 거리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미국의 2차 공격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대형마트로 생필품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정치 세력 간 권력 다툼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베네수엘라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데 대해 북한이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조만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권 침해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美方行径明显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违反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 일본과 유럽은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쿠바 출신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사안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베네수엘라 야권과 친숙한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통치를 맡는 게 자연스럽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정상 역할을 대행하게 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유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We don't need Venezuela's oil. We have plenty of oil in the United States. What we're not going to allow is for the oil industry in Venezuela to be controlled by adversaries of the United States.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각 내일 0시에 긴급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하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발표 직후였습니다.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5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탄도미사일이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900km 정도 비행했다면서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KN-23계열 화성 11마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체포 압송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라는 점에서 미국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체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핵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다르다. 본인들의 군사적 대비 태세는 충분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공식 SNS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나 국민, 동맹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하루 전이기도 한 만큼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양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특검법을 상정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채울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3선의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늘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4조 4천억 원 규모로 중진공 누리집이나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360곳 방과 후 돌봄시설이 오늘부터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오후 8시까지였던 기존 운영 시간이 최대 자정으로 늦춰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어제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이어 이번엔 이른바 상가 쇼핑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진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욕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은 이틀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사적 심부름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이 후보자는 보좌진 상호 감시 등의 의혹으로 추가로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상가 쇼핑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과거 유학 시절 본인과 남편 이름으로 서울 지역 상가를 대거 사들인 뒤 이익을 챙겼다는 건데 자금 출처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며 인사청문회 검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사과하고 능력으로 검증받으려는데 왜 자꾸 자신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지명이 유지된다면 청문회를 이틀간 열고 피해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런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담당하는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통화를 시도하고 또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잘 봐달라는 의미였고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의혹 속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친정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살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자를 받은 의원들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이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구명 활동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원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민주당에 잘 어울린다고 맹공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였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살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인사청문지원단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위원들에게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시지 원문이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 드렸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 올리니 다시 또 연락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만간 열릴 전망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저희 MBN에 출연해 유능함과 적임자 여부가 인사기준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등용하겠다는 건데요.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께 설명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MBN에 출연해 진영이냐 이념보다는 유능함과 적임자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덧붙이며 이 같은 인사 원칙이 계속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 나가다 보면 이념과 관계없이, 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기조와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인 만큼 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레드팀의 역할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과 일각에서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국민에게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고요.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의 향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면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만 13건에 달합니다. 이 소식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달간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핵심 인사로 통하는 A 의원에게 부탁해 당시 동작경찰서장이었던 B 총경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다만 B 총경은 MBN과 통화해서 해당 의원과 친분이 없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는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추가 접수되면서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오늘과 내일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주요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경찰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에만 4차례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목요일 하루를 빼고 모두 열립니다.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을 병합하면서 재판의 피고인도 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고인 진술을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서 군경 지휘부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 측의 구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그동안 39차례 내란 재판에서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온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결과를 보고 선고를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인 16일로 예고된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대한민국 남성들의 노래방 애창곡 1위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입니다. 목에 핏대 세우면서 함부로 이 노래 불렀다가 고음 부분에서 딱 음이탈 나기 십상이죠. 데뷔 40년 차의 임재범 씨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 투어 콘서트를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해, 비상, 이 밤이 지나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임재범 씨. 가장 좋은 때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연에서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음악보다 중요한 건 딸이라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믿기지가 않는다, 입장 번복해도 이해할 테니 취소해달라, 마지막 공연 무조건 가야겠다 등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직접 스티커를 그린 차량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대충 그린 마크에 엉성한 손글씨가 참 어색하죠.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 스티커를 붙인 차주는 장애인 차량이 맞으니 신고해도 상관없다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성의조차 없어서 어이없다, 그림도 못 그렸다, 저럴 정성이면 주차 자리 찾는 게 빠르겠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주 역시 총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원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데 SUV 차량 한 대가 사고 현장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50대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1차 사고 직후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이 출동해 도로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도 SUV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이 단독 사고 이후 1차로에 서 있었고 이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SUV 차량이 1차 사고 현장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성행사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경찰관을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던 소방대원 2명과 사고 차량 운전자 등 7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에선 대낮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선 주택에 불이 나 모녀가 숨지고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곳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5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찔린 사람은 군대 강도 이송됐고 그 사람은 투갑차가 잡혀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오전 9시쯤에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주택 안에 있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지고 80대 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시간가량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임직원 계좌와 전화번호 등 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정작 해킹을 당한 건 기내식 협력업체 서버였는데 왜 거기에 업무와 무관한 대한항공 임직원 개인정보가 있었던 걸까요?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 KC&D 서비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사고 신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내부 서버에 악성 코드가 업로드됐고 지난달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3만 건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한항공 임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한항공의 분리 매각 과정에서 넘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곳 모두 해킹 사고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협력사 측은 요청한 적도 없는 정보라는 입장이고 대한항공 측은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의 본질은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기업 매각 시 개인정보는 받아서도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의 원칙이 현장에서 무너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서버에 방치하면 해커의 표적이 되는데 사내 데이터 자산 파악조차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 흐름과 책임을 방치한 구조적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남기는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는 형태만 바뀌어 계속 발생할 걸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애꿎은 임직원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은퇴 후에도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터로 나와 하루를 채우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활용해 도심 곳곳을 누비며 택배를 배달하는 실버 택배 종사자들인데요.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는 이들의 새해 목표를 조성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서울의 한 사무실. 살펴보니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만 있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모인 실버 지하철 택배 사무실입니다.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64살 신종성 씨도 실버 택배 일을 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택배 물건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업무. 출발지 도착지 문자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출발지로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몸이 불편해 지하철을 타고 택배를 배달하러 가는 길이 힘들지만 새해에는 일과 건강 2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운동이 되잖아요. 네. 집에 있으면 운동 안 해요. 보통 15,000보에서 많이 그럴 때는 25,000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며 택배를 배송하면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이 넘는데 은퇴 뒤 소일거리나 생활비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83세인 김행자 씨는 실버 택배 경력 6년 차의 베테랑입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한 뒤 손주 육아까지 마친 김 씨는 손주들이 다 자라면서 적적함을 달래려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손주들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김 씨의 새해 목표도 손주들에게 용돈을 더 줄 수 있는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활동을 하니까 행복해요. 손자들 용돈도 주고. 지난 2023년 기준 노인 택배 회사는 600여 개로 추정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정확한 어르신들의 지하철 택배는 새해에도 묵묵히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은 한 해 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흔히 시험관으로 일컫는 체외 수정을 정부가 20회까지 지원하는데 난소 기능 저하와 염색체 이상 같은 이유로 횟수를 넘겨 난임 치료를 이어가는 여성들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난임 치료 횟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죠. 현재는 25회 정도까지를 지원해서요. 거의 맥시멈 지원하고 있다고 25회. 보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2017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체외 수정 7회, 인공 수정 3회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늘리면서 현재는 체외 수정 20회, 인공 수정 5회까지 지원합니다. 문제는 제한된 횟수를 넘겨 시술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20번의 남자 채취, 18번의 배아 이식, 4번의 유산,
한 번의 실수로 약 600만 원. 차수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 금액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배아의 상당수가 염색체 구조 이상으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차수의 기준은 의학적 불리함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빨리 기회를 잃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거나 차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한 비용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요즘은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보다 무엇을 더 견뎌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문제인 거죠. 현재 난임 치료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환자별 맞춤형 치료입니다. 취재진을 찾아온 한 난임 여성은 그동안 난임 치료에 쓴 주사기 사진을 보여주며 포기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 대한 전방위 3중 규제로 부동산 매매 시장은 주춤한 모습이지만 반면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매 시장은 오히려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0명이 몰려들며 낙찰가율이 160%까지 치솟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1,200여 세대 아파트. 지난해 11월 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가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입찰에 4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13억 3,750만 원. 감정가액이 8억 3천만 원대인 것에 비해 낙찰가율은 160%에 달해 지난해 낙찰권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면적 시세가 16억 원대까지 높아지자 경매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은 평균 97.3%까지 높아졌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 3중 규제가 시행된 이후 더 불붙어 최근 석 달 연속 낙찰가율이 100%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이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상승 압력이 강해 규제를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간으로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 알아야 될 주요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고등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는 올해 7만 9천 톤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2% 적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고등어 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기업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달 활성 이용자 수는 약 2,770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5.8% 줄었습니다. 이른바 탈팡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2위권 이하 플랫폼과는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을 20년 넘게 보유했다가 매도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기준 11,000여 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아파트값이 급증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거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첫 소식은 귀여운 새끼 고양이의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조회수 110만을 넘긴 이 특별한 고양이의 사연 들어보시죠. 요리조리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작은 생명체. 생후 7주 된 이 앙증맞은 새끼 고양이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두 눈에 심각한 감염을 입은 채 동물보호협회에 발견됐는데 앞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임시보호를 맡게 된 아만다 씨는 이 고양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세상에 보여주려고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죠. 며칠 사이에 영상 조회수가 110만을 찍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좋은 가족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죠. 미국도 추위에 커다란 연못이 얼어버렸는데요. 이곳에 어린 소년이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웠던 미국 뉴욕주. 그런데 그 얼음 위를 걷다가 8살 소년이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역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차분하게 소년과 말을 이어가며 밧줄을 붙잡도록 유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자 한 경찰관이 직접 얼음 위로 미끄러지듯 접근해 소년을 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은 소년. 이젠 동네 친구들에게 얼음 위로 올라가면 안 되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하고 있다네요. 여러분은 외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리와는 아주 다른, 조금은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우리 곁에서 함께 웃고 즐기며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외계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최근 한 예술가가 선보인 분홍색 외계인 그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외계인의 모습 같지만 자세히 보면 외계인이 다양한 장소에서 미소를 짓고 있죠. 공연장에서 사람들 틈에 섞여 함께 어울리고 펭귄과 나란히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작가는 이 분홍색 외계인을 통해 다소 낯설고 다른 존재일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다고요.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4도로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 6도, 목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건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제주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4.4도, 대전은 영하 2.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경기와 강원 북부에,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